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안전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 도중에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였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이고 공연 주최는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환풍구 위에 몰려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상자가 무려 26명입니다. 개헌 본물 발언을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은 정기국회 동안에는 논의를 말자고 했습니다. 입장을 물린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기국회 후에 논의하자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세월호 국정감사 중에 현역 사단장에게 민원 청탁 문자를 보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오늘 청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일이 아니라는 일. 기무사령관 출신인 여당 국회의원이 후배 사단장에게 사단 내부 인사 배치에 관해 청탁한 일입니다. 남북 군사 접촉을 둘러싼 논란, 들여다보면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월드 리뷰 시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잠시 후에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테크노밸리 입주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공연이었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보려던 관람객들이 야외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이었고 공연 주최는 경기도가 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사고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관람객 20여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엔 한 걸그룹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잘 보이는 자리를 찾던 일부 관람객들은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로 올라섰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10여 미터 아래인 지하 4층까지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8시 30분쯤 구조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16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소방당국과 경찰 측의 사상자 추산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공연장 인근의 분당 재생병원, 분당 사병원, 성남정병원, 성남중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테크노밸리 내의 유스퀘어는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12년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네, 뜻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다는 소식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사상자는 사망자가 16명, 그리고 중상자가 11명.
사고 초기만 해도 사상자가 25명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추가로 중상자, 사망자들이 조금 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망, 중상 합쳐서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당시의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환풍구를 보고 계십니다. 구조 당국이 도착해서 환풍구 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 야외 공연장인데요.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해 있고 뉴스페이스라는 복합몰의 앞에 있는 야외 공연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까마득한 높이입니다. 4층 높이고요. 1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으로 수십 명의 시민이 공연을 보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환풍구가 외부로 튀어나온 위치는 사람 허리 정도 높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시민들이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기 그룹인 포미닛이 공연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시민들이 환풍구 위 덮개 위로 올라갔는데 그 덮개가 붕괴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지하에서 구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수의 시민들이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환풍구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건물은 뉴스페이스라는 건물입니다. 2012년 포스코가 시공을 맡아서 준공을 했던 곳이고요. 포스코 건설이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이날 공연 행사는 이곳 테크노밸리 입주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만 이런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행사 주관은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을 했고요.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했고 주관을 2대12가 맡았습니다. 화면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환풍구 아래 10여 미터 아래 주차장으로 시민들 수십 명이 추락했고 지금 구조대가 도착해서 시민들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군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새누리당의 김종태 의원. 뉴스K 카메라에 처음 포착됐을 때는 축하와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던 김 의원이 오늘은 작은 부탁을 했다며 청탁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병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랬다는 엉뚱한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인사청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 부자 증세 규모가 15조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망치를 근거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세금 인상이 주요 쟁점이었더군요. 어떤 공방이 있었습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이래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가 지속됐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15조 원의 증세를 단행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40조 원의 감세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는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을 거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세법 개정 당시 사용했던 전망치였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세수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후 분석 자료를 달라는 건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라는 말이 어디 있냐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15조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40조 감세 효과를 봤다는 발표는 언론 플레이고 위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는 통계 꼼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통계 수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도 세제 개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 세제 개편을 한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시죠?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보고하는 자료는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한다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세법 개정을 할 때는 모든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 실적을 통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최 부총리를 거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벌이자 기재위는 정회됐고, 기재부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인척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있었죠? 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공익재단의 지분을 출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문제, 그리고 청계재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빚을 갚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가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조카 정원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이 기재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청계재단은 서울시 교육청 관할이고 박 대통령 인척 관련 사안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연합 의원은 청계재단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인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현직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보훈 인사 논란이 나왔던 사람이죠. 김성주 신임 대한적집자사 총재. 국감에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오늘 오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중국에서 열리는 적십자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23일과 24일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연합 의원 측은 김 총재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감사일을 바꿔준다고 해도 변명을 하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보훈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동행명령권 발동이나 고발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동원해 출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 총재는 보훈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1년에 3만 원인 적십자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적 총재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야당 간사 이름하고 동명이인이군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노후 원전 폐쇄 문제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의원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성과 전력 수급을 이유로 노후 원전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은 수명 종료 후 1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를 또 재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백지연 의원도 올 들어 원전이 7번이나 가동 정지되고 오늘 새벽에는 한빛 원전 3호기가 정지됐다며 고리 1호기 연장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폐로가 능사는 아니라며 원전이 다른 연료에 비해 값이 싸고 경제성이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도 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자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 후 10년 재가동을 승인받고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재작년에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올해 말 재가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도중에, 그것도 세월호 국감 도중에 군대 인사청탁 문제를 보내는 장면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김 의원이 추가 해명을 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종태 의원은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그제는 모 부대 사단장에게 청탁 문자가 아닌 축하와 안부 문자를 보냈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자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더니 축하 안부 인사 겸 작은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모 부대 사단장 아래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인의 아들이 새 사단장을 맡게 되자 원래 사단장과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새 사단장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단장이 미우면 얘도 미운 거야. 지금 사단장이 미우면은. 그러면 사단장이 가고 나면은 얘를 왕따시켜 괴롭혀. 흔히들 그런 사고 많이 나요.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사전에 좀 알고 가서 조치 좀 하라. 이래 했더니 지난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까지 했던 국회의원이 사실상 군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작은 부탁일 뿐 청탁이 아니라며 언론이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가뜩이나 국민들이 요즘 군대 문화에 대해 격앙된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이 특정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인사청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했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국감장에서까지도 이처럼 버젓이 오고 가는 것이라면 실제 상황은 더 어떻겠냐며 새누리당이 과연 관피아나 철피아 등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중국에서의 개헌 발언으로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까지 불러왔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과를 하고 개헌 논의 자제 의사를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아셈 외교 중에 발언을 했다는 점을 사과했고 개헌 논의 자제도 정기국회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해서 사과 발언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저녁에 귀국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일정에 없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나온 김 대표의 사과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본인의 견해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김 대표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없길 바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정기국회 이후 개헌론을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혀온 김 대표가 오늘 사과로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도 그는 개헌은 늦으면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한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헌이 소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개를 숙인 듯하지만 정기국회 후에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다. 연내 논의가 바람직하다. 바로 이 핵심 발언은 뒤집은 게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김무성 대표 스스로 할 말은 해놓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는 하긴 했지만 개헌 이슈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의도한 바를 이미 손에 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김 대표는 청와대 측에 연락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이 있었어도 김 대표가 쉽게 시인하진 않겠지만 청와대가 즉흥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야당은 일단 여당 대표가 청와대 지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 여당도 불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여당 대표의 확고한 신념을 하루 만에 번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말로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헌 논의는 궤도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분권형 대통령제, 구체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정부와 국회의 연정 방식으로 직선제로 뽑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모임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분권형 권력 구도를 갖춘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김 대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개헌 대상은 아니지만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변화 정도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얽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검찰의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른바 카톡 검열 우려가 대두되더니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의 실효성과 법적 효력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K가 감청영장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감청 불응 사건은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감청영장이 제시되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그동안 감청영장들은 감청이 불가능한 업체에서 어떻게 집행됐을까? 감청영장 집행 실태는 최근 다음 카카오 측이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감청을 할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시할 수 없어 사실상 압수수색 형태의 편법을 써왔던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이미 지난 과거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 등을 강제로 압수하는 권한입니다. 반면 감청영장은 미래 기간을 특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통화와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음 카카오 측이 실시간 감청에 응하는 대신 감청 대상 기간 동안 정보를 축적해서 수사기관에 넘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위법하진 않습니다. 그 영장의 청구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반면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엄연히 다른데도 다음 카카오가 위법하게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협조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카카오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 감청영장이 오면은 일정한 시간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면 내일까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까지 모아서 교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송수시 완료된 거 아닙니까? 동시적인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감청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법률 전문가는 다음 카카오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앞으로 감청영장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 기존의 그 통신 제한 요청 감청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와서 인식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에서는 저런 해석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청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청 장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다음 카카오의 입장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 장비 도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통비법상의 협조 의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 기술로 가능한 것을 협조하라는 것이지 없는 설비를
구비하면서까지 네. 협조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감청 설비를 제공하면서 감청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도 감청을 수사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업체가 이른바 감청 대행을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청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러한 법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그동안 업체들이 수사기관의 협조해온 관행은 일종의 감청 대행 서비스였을 뿐이고 업체가 이러한 관행을 거부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원전 하나가 하루 동안 가동 중단이 될 경우 발전 손실액이 거의 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전기를 채우는데 그만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원전 수십 기를 지어놨지만 잦은 고장과 이상으로 가동 중단이 수시로 되고 있고 특히 원전 비리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날짜를 원전별로 모두 합해보면 680일이나 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전남 영광에 한빛 원전 3호기가 멈췄습니다. 증기 발생기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에는 3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 1호기가 송전 설비 이상으로 멈췄고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빛 3호기와 신고리 1호기를 포함해 올해 고장과 이상으로 인한 가동 중단 사례는 모두 7건입니다. 8월 25일 고리 2호기는 폭우로 인한 침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6월 9일에는 원자로에 부착되어 있던 제어봉이 전자석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한울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3월 15일 월성 3호기, 2월 28일 한빛 2호기, 그리고 1월 29일 한울 5호기가 모두 원자로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가동 중단 횟수를 비교해보면 올해와 지난해의 원전 가동 중단은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원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전 비리로 인해 모두 6기의 원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8개월간 가동이 중단됐고 그 시기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해와 올해 총 8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또 다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다한 이후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발전 손실액 등의 경제 손실도 발생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6기의 가동 중단 일수 총합이 680일이고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이 6,400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한 기가 하루 동안 가동 중단될 경우 9억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원전 가동 중단은 안전 문제일 뿐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장관님이 임명한 겁니까? 네, 제가 임명권자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말씀을 바꾸셨어요? 여기 인터넷 전문성이 없는 건 맞죠? 인터넷 전문성이 없는 건 맞죠? 인터넷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없지요? 예.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없다. 내려부 장관 되시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제 소신과 철학을 반영해서 소통과 협의로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통해야죠. 그런데 청와대 지시대로 하면 안 되고요. 혹시 이번에 730 재보선에서 불이익당한 정치권 인사들이 인터넷 진흥원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온다고 하면 반대하실 거죠? 그런 인사 안 하실 거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제 소신과 철학을 반영해서 부족하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 정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루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뭔가 큰일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해온 언론들은 반성의 말 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4개월 만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을 쉬쉬했던 정부는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월드리뷰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지난 수요일, 그리고 그저께 있었죠. 예. 네. 뭐 접촉 자체보다 그 전후 상황 때문에 논란이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문점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어떤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제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접촉의 성사 과정을 밝히는 공개 보도라는 걸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에 앞서서는 정부가 투명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공언을 뒤집고 비밀리에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 이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까요? 비밀 예. 접촉을 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좀 보죠. 예, 이번 회담의 남측 수석 대표는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별을 다른 장성급입니다. 이 정도 급이 만난다면 과거 같으면 사전에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렸던 그런 큰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추진이 됐고 회담 후에 정부는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앞서 조선일보만 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그 다음 날 어제죠. 투명한 남북관계를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버렸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뭐 투명한 남북관계 추진 원칙을 버린 것도 문제고요. 예. 아니 비밀로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비밀로 해야지 이게 조선일보에만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일단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공개 회담을 먼저 요구했다라는 그 정부의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내놓은 공개 보도 때문인데요. 북한은 자기들은 공개하자고 했지만 남쪽이 비공개를 원했다라고 남쪽에 설명하고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 비공개 회담으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누가 먼저 비공개를 제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가 회담 직후에는 북측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북한의 공개 보도가 나온 후에는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비공개를 제안했고 북한이 수용했다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회담이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거보다 예. 지금 정부 말의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남북 회담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먼저 공개를 제안했냐, 비공개를 제안했냐, 이런 좀 작은 부분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면 남북 관계에서 정말 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측의 발표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뒤집었던 경우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에 있었는데요. 남측 대표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거를 남쪽이 부인하니까 녹음 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쪽이 주장하는 걸 북쪽이 뒤집는 이런 경우가 계속 쌓이면서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언론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에 회담 사실을 조선일보만 보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정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통일부 브리핑 때는 어떤 기자가 우리 정부가 괴뢰 정부냐 이런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이 말을 바꾼 문제를 비판하는 언론은 몇 군데밖에 없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언론들은 남이 보도한 거를 내가 못할 때, 그러니까 언론 용어로 물을 먹는다고 하죠. 이 물을 먹는 데만 발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투명한 남북관계 원칙을 저버렸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비판을 했지만 본질은 물먹은 것에 대한 화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겁을 안 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너 항상 뒷부분에서 중요한 칼럼들 소개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칼럼은 이 북한과 관련된 칼럼인 모양이에요. 예. 한반도 문제 전문가 김현철 인제대 교수가 지난 13일 월요일자 한겨레 신문에다 쓴 이상한 북한 이상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9월 3일 이후에 북한 매체에 안 나타나다가 지난 화요일 14일에 다시 등장한 일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안 나타났던 40일간 여기에 대해 안 나타나니까 북한 내부의 사정과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온갖 루머와 억측들이 나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기 하루 전에 나왔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기 하루 전에 나왔던 칼럼. 제목이 이상한 북한 이상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뭐 뭔가 병고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내용들에 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별의별 루머들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퍼져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북한 붕괴론을 믿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 북한 권력의 이상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판단은 그 정도로 허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공식 매체에 대한 독해,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의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종편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관한 소문은 과거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이상설을 비판하는 이런 칼럼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은 역시 언론들, 특히 종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또는 뭐 중국의 SNS에서도 또는 김정은 피습설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또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마치 어떤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신빙성을 얻어가는 그런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미러가 김정은이 즐겨 먹는 스위스산 치즈가 건강을 해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런 입증이 안 된 추정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종편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칼럼에서 혹시 그 해법에 관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법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면 인적 교류를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해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대목을 읽어보자면 평양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지만 평양에 주대하는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은 곧바로 평온한 평양시내 일상을 전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평양에 통신사나 하물며 인도적 지원단체도 없다. 이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왕래, 공식적인 왕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북한 정보가 많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끊기면서 북한 정보 실패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에 관한 뜬소문이 여론을 흔드는 이유가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당연한 지적이군요. 네. 예. 자, 국제뉴스 한 가지 살펴보죠. 미국의 CIA가 해외 반군을 지원한 작전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과거에 쿠바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에 들어선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CIA가 그 나라에 반군을 지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7년 CIA 창설 이후에 해외 반군을 지원한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실패했다는 결론을 CIA가 스스로 내렸습니다. CIA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년쯤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수요일자로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성공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길게 보면 더 큰 화를 입은 경우였습니다. 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소련군과 싸우는 무자히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독립군 같은 건데요. 여기를 CIA가 무기를 지원해서 결국 10년 뒤에 소련이 물러난 경우가 유일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과 싸웠던 무자히딘의 핵심 인물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1 테러의 주역을 CIA가 키워준 셈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미국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지원이 빈라덴의 손으로 직접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현재도 관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아프간의 무자히딘을 지원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문제가 뉴욕타임스에서 기사화가 되느냐?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슬림 강경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지상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작전은 사실상 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바로 뉴욕타임스 기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밤마다 달빛이 좋습니다. 이슬이 흥건하게 내려있는 새벽, 바짓단을 적시는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작은 씨앗들을 거두고 떨어서 소쿠리 자루에 담아드리는 가을 일도 좋습니다.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기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업무방해죄와 손배가압류라는 사용자의 무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불법 파견 등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가 원인이어도 용역 깡패 동원해서 충돌을 유도하고 충돌을 핑계로 경찰력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들 모두 손배가압류로 죄다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배가압류,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4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로 20억 원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난 2월부터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모금 운동을 벌여왔지요. 지난 5월 1차로 손배가압류 피해 가구에 총 5억여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6억 5천만 원 규모의 2차 지원 대상 가구들을 선정했습니다.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피해 가구의 5분의 1이 가구 전체 소득 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 생계비가 없어서 빚을 내는 가구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조장한 빈곤을 시민이 퇴치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